이번 호가 저희들이 폴리피플이 11월 달에 나가게 되면 100호가 됩니다. 예, 요즘 같은 그 시대에 월간지가 100호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오기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자담에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하고 유착입니까? 권력에서는 우리가 반문재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전에 100호까지면 뭐 정권을 바뀌고 했을 때. 아니, 여기가 반문재인이면 친문재인은 어느 정도로 하노? 친문재인은 확실해야 돼. 지금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참 진행이 되다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좀 파행으로 접어드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보다는 오히려 또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이야기되는 던지는 정계 개표 문제, 그 다음에 또 각 정당이 지금 심하게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이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전국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그걸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감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각 당의 성적표가 어떤지 또 지금 주요 쟁점이 됐던 문제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또 MBC 문제 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이 국감 거부 선언을 했는데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번째 이제 국정감사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보다는 뭐 사실상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더 뒤로 가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제 국감의 분위기로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당 쪽의 적폐청산 이거에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서 국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임하는 그리고 이제 뭐 정권 교체되고 이제 첫 번째 국감에서 한 번은 좀 이제 거쳐야 될 그런 과정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이 이제 수세에 직면한 그런 이제 국감이 뭐 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사안들이 뭐 국감 과정에서 뭐 크게 나온 건 좀 없는 편 아닌가 예년에 비해서 좀 그런 생각은 이제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적폐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 쏟아내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뭐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언론을 통해서 또 이제 나왔었던 문제들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또 이제는 조금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또 이제 엇비슷한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또 이제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상 이번 국감은 뭐 그렇게 뭐 아주 그 주목을 일으킬 만한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은 좀 약한 편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국감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 공영방송 문제 때문에 MBC 문제 때문에 국감 보이콧을 한 거는 그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 국감도 거의 끝나가는 판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국감에서 별로 그만큼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다. 오히려 할수록 이거는 좀 이제 마이너스다 하는 뭐 그런 이제 판단도 좀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폴리피플 100호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딱 1년 전 지난해 때 보니까 지난해는 월요일 날 우리가 폴리피플 자담회를 했어요. 그때가 하고 있는 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해가지고 개헌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개헌을 던져서 전국의 개헌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그 파장을 갖고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됐고 그 다음날 25일 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번째 사과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국감이 관련돼 있을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그 두 재단 관련 보도가 돼가지고요. 그때는 화두가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선실세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선실세 관련된 사람들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라 이것 때문에 한 뭐 며칠씩 이제 그때 파행이 되다가 다시 개최가 됐는데 마침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 또 반대로 또 국감이 한 뭐 보름간 진행이 되다가 지금 방송 관련해가지고 박문진 이사 임명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을 결정했던 다음 날 이걸 진행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번 국감이 진행이 될 때 두 가지 양쪽으로 서로 공세가 가능할 수 있다. 새로 집권 세력이 된 더불어민주당 쪽은 기존의 국정농단 잔재 청산하고 큰 범위의 적폐 청산을 이번에 국감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신적폐, 새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겠다 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의 대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나 모르겠지만은 새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국감 과정에서는 오히려 아까 장선파가 지적했다시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야당이 해버렸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당의 주장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국감장 밖에 청와대 또는 국정원 TF에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언론의 화두가 되니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맞대응하는 형식의 방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기에 시작했던 본인들은 신적폐를 드러내겠다. 즉 새 정부의 5개월을 좀 문제를 지적하겠다 했었는데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국감이 12일부터 31일까지인데 무엇 때문에 현 야당들이 국감을 5일 앞둔 시점에서 하필이면 박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국감을 보이콧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통상적인 국감은 이 집권 1년 차에 주로 야당이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이슈를 쏟아내서 뭐 고용부터 의료보험부터 탈원전 뭐 안보까지 지금 엄청난 이슈들을 쏟아내고 적폐청산이라고 야권을 이 정당은 정당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아예 이런 부분이라면 초반에 적정한 이 국민 대중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 앞에서 내걸어서 싸우다가 초반에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등을 이유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뭔가 문정권의 방향 수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범대중적인 이슈로 싸움을 전개해야 되는데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변두리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는 부분에서는 야당의 전체적인 전략 부족이자 자질 수준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 이정현이 단식을 하면서 이 최순실 미르 K재단 우병우 방탄국감 하다가 개망신을 당했는데 야당이 되어서도 하나도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좌파 매체인 폴리뉴스에서 오랫동안 보수에게 이렇게 합리적 토론에 장을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멘트가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도 이 좌파 매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성적인 매체는 오래오래 자리를 잡아서 한국 사회의 이 좌우 간의 합리적인 어떤 이 논쟁이 지속될 수 있는 건전한 토론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장수 본인은 대표 차원에서 특별 멘트가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더랬는데 뭐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제1야당이 이렇게 희말이 없이 국감을 진행하느냐. 옛날 같으면 말이야 어떤 건수사와 파행도 하고 한 번씩 이래야 야당의 존재를 국민들이 알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보이콧의 총회에서 결정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그 국정감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뭐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혹은 신적폐 뭐 이렇게 어떤 이 서로 간에 전선을 설정하고 했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신적폐라든지 그리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하는 것들이 좀 국민적인 호응도가 낮다. 그러니까 국감을 하더라도 뭐 별 신이 안 난 거예요. 오히려 국감에서 폭로하는 거는 어떤 지난 정부의 일을 이 여당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이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감 스타가 오히려 더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국감이 원만하게 가봤자 뭐 자기들로서는 별로 득될 게 없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문진 이사의 그 스님이 꼭 지금 이렇게 곧바로 했어야 됐나. 이게 조금은 텀을 가지고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뭐라 그러죠? 빰 맞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빰 때려. 울고 싶은데 빰 때릴 격이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글쎄 이제 뭐 방향 자체도 이제 문제지만은 좀 이제 능력의 한계, 대단한 좀 이제 무능력함을 좀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폐청산 또 그리고 이제 신적폐청산 이 그 서로 간의 그 프레임을 좀 내걸었던 건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얘기들이 국민들을 그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주된 이제 뭐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수정당 입장에서 뭐 따지고 보면은 또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그 약한 부분들을 국감에서 뭐 이렇게 치고 나갈, 때리고 나갈 그런 것들이 뭐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정작 그 보수정당 입장에서 짚어야 될 거는 제대로 짚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아까 뭐 황 소장도 얘기했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MBC 그 보궐이사 그 선임 문제 박문진 그것도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나기 직전에 가서야 갑자기 그것 때문에 국감 못하겠다 하는 게 뭐 국민들의 뭐 이해를 구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사안 아니었는가. 더군다나 거기서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MBC가 자유한국당 방송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상당히 공영방송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을 그동안 이제 보여온 거기 때문에 지금 국감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물론 그 뭐 추구하는 전반적인 방향 자체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그 보수 정당에 비해서 지금 뭔가 좀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이 전국에 대응하는 이 능력 자체가 아주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걸 보여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가 능력 얘기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황장 소장이 얘기할 때 황 소장이 좀 어떻게 주변에서 자문 좀 해주고 그랬으면 도움이 될 건데는 생각을 합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보수 정당에서도 또 이 배척받고 있는 이건 이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혼수를 든다거나 여러 가지 제3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황 소장이 특히 자유한국당 움직임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도움됐을 것인데 왜 겉돌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서로 주장했던 이번에 공격하기로 했던 초점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못했던 배경 물론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이미 바로 직전에서의 탄핵으로 쫓겨냈던 시기에 여당이었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긴 한계가 있는 점도 있긴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신적폐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공격받는 것에 대한 그냥 맞대응 그게 아니다라고 잡아떼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MBC 박문진 이사 관련해서도 왜 여당이 6석을 가져간다는 게 그거 적폐 아니냐라고 나와야지 보궐은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논리가 안 맞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쪽이라면은 과거에도 그렇게 갔었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집권했으니까 그러면 또 너네 정권용 방송 만들려고 여당이 6석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부 그런 기초를 잃어버리고 공세하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적폐 자기들의 소재가 힘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으로 이 국감 자체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 어떤 공격의 포인트나 방향을 잘 잡아가지 못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좀 그 여야 간의 어떤 그 긴장이나 또 어떤 이 갈등 또 어떤 이 정서적 대립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이후에 국회가 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 점도 좀 같이 제가 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책의 변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들과 좀 대화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하기를 바란다. 이 말로는 뭐 소통이나 협치를 한다면서 거의 뭐 문 대통령 측근들이 하고 싶은 걸 발표해 놓고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당이 뭘 갖다가 이렇게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진행되면 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소야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특히 보수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거의 없어져 가고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고 또 예산을 통과시키거나 무슨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예산 통과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게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 야당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안보 문제라 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수정을 하거나 토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 대통령이 그러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로드맵을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이 일단은 투쟁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야당은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국회도 한 번쯤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야당성이 형성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부를 보면 지금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이런 부분 또 박근혜 출당이나 친박 출당을 둘러싼 부분을 해서 야당 내부가 지금 2분 3분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것조차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없어져 버린 것 같고요. 또 보수 야당 안에서도 또 바른정당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이 지금 야권의 거의 보수 야권의 지리멸렬 시대가 지금 이번 국회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김만원 박사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아마 촛불 전국이 이번 주말인가요? 28일이 지난해 아마 첫 촛불이 시작됐던 날짜는 지난해 29일. 예, 29일이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촛불 전국이 1년을 맞게 됐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또 촛불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짚어보고 촛불 1년을 맞아갖고 이 시민사회에서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하자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여의도 국회를 향해서 행진을 하자는 그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촛불 자체도 좀 이렇게 분화가 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촛불을 거치면서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지금 큰 내부적인 어떤 이 갈등과 또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점도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번에 뭐 촛불 집회가 결국 이제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좀 이미 좀 사실 뭐 집권 초부터 좀 어느 정도 좀 예고가 됐었고 또 앞으로도 두고두고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이제 사안이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지금 나타난 게 결국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시민들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열성적인 지지층하고가 이제 그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고 이제 다른 길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장면으로 이제 비춰지는 건데요. 물론 뭐 다
다 뭐 그 선택의 이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굳이 뭐 어느 한 곳에서 뭐 같이 집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통령 지지자들끼리 따로 뭐 집회를 할 자유가 있고 뭐 집회가 아니라 지금은 축제를 하면 될 때다 이렇게 또 뭐 생각할 또 권리나 이제 자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던 게 대통령의 그 이제 열성적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게 이번에 이제 드러났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수구좌판이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그 비난 그리고 뭐 모욕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냈는데 사실 그 퇴진운동이나 거기에 그쪽에 과 함께 했었던 뭐 시민들이나 지난 1년 전에 그 촛불 때 얼마나 그 애들을 썼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아무리 뭐 대통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도의적인 문제부터 이제 따르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 또 재현이 될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은 좀 이제 진보 성향의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단체들 이런 쪽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이제 뭐 좌측 깜빡이 켜고 우양우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 지지층과 이제 또 갈등이 빚어지곤 했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보다도 이 갈등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이 좀 이제 우려가 된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집권 초기에도 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제 안 좋은 기사 썼다가 대통령 그 지지층에 아주 집중적인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뭐 이제 빈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대통령 그 지지층이 열성적 지지자 글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뭐 지금 뭐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그 층이 그 대통령 지지층의 문화를 좀 선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파장이 이제 커지곤 하는 건데 좀 그 어느 것이 문재인 정부의 좀 이제 성공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는 좀 지지층이 좀 잘 생각해야 될 좀 지혜롭게 헤아려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유가 비판을 거부하고 길을 막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촛불이라는 부분에 가치를 부여해서 정권을 일찍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잡았다면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려면 그 이후에 정권도 혁명이 던져다 준 가치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국정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촛불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원래 촛불을 주도했던 어떤 단체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고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추앙하는 어떤 강도는 그야말로 비판을 불허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초토화시키겠다 하고 있어요. 요즘 언론을 가봐도 무슨 뭐 토론 프로에도 아예 그냥 예민할 만한 토론을 하지 않고 허구날 이영학이나 무슨 다 써갖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런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언론들도 한마디로 이런 비판을 혹시 나올까 싶은 부분은 피해가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과연 촛불로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맞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뭐 딱 떼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촛불 혁명이라는 게 그 운동을 좀 직업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만든 단체에서 판을 열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촛불 혁명이 되었는데 그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데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 국민들은 정치의식이 특정한 누구 지지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의 대중적으로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간 자리에 그 주도했던 사람들만 그것을 자신의 마치 가치인양 하면서 자기가 유리하게 촛불 혁명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걸 세일즈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런다고 혁명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문정권이 실패하면 그러면 촛불 혁명은 실패한 쿠데타가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 촛불 혁명이란 말을 써가지고 그거에 뭔 가치를 부여하려면요 정말로 그때 벌어졌던 일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때 참가했던 익명의 이념의 가치를 떠나서 순수하게 참가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주문한 내용은 뭐였겠는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시죠.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내가 동조했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공통적인 과제는 뭐였느냐? 자의적인 독재 권력은 국민이 직접 쫓아낸다는 이 정도는 공동의 합의였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파를 떠나서 누구나 합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교훈을 삼는 과제라면은 새 정부의 권력도 결국은 자의적인 권력 작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1의 촛불의 그 교훈과 당시의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현재 권력을 주도하는 세력이 두 개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 방향으로 권력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위험성을 뭔가 조금 느끼면서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잡았으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는데, 대체로 그래도 힘은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 것이라는 걸 기우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MBC 관련 문제도 우리가 잡았으니까 6명을 우리 편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좀 곤란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황 수장이 얘기했다시피 비판력이 실종되면은 계속 그 정권의 말로라든가 나중에 정권이 지난다는 평가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 비상행동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도 가야 된다는 그 있으면 그것도 좀 황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현재의 최근에 새 정부 들어와서의 문제가 국회 쪽에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현재 권력을 두고 만약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기 위해서 가는 쪽이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다라는 것은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의 행동이다. 아니고 원래 했던 취지대로 당시에서는 권력에서의 통제했던 선을 넘어서 청와대 100m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청와대 가는 것은 괜찮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 방향은 국회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굳이 가야 된다면 현재 최고의 권력은 청와대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든지 말든지 하는 문제이지 권력으로 돌린다는 것은 극히 정파적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뭔가 맛을 보여줬던 그런 시각에 대해서 저는 근래에 와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의적인 권력은 결국은 국민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라는 이런 그 촛불의 것을 정신을 집권 세력도 좀 염두에 두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메시지라든가 언론의 역할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촛불이 연인원 1,700만들이 그 참여한 뭐 명예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그 대선 그리고 현재 정국은 저는 촛불의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정권을 그 잡은 문재인 정부와 그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촛불에 나타난 모든 요구를 갖다가 다 받아 안을 수는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촛불에서 나타난 어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어떤 그 변화 요구 이런 부분들이 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가다한 어떤 그 주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또 그 부분들 지혜롭게 나가는데 그 집권 세력의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 갈등 관계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을 그 꾸려왔던 세력 내에서 어떤 그 세력의 분화되고 서로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여하의 어떤 이 정말 국민과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게끔 가느냐, 저는 이 부분들이 그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이 욕구를 갖다가 이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그 해결은 시간이 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 당장에 우리가 이 우리나라가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솔직해야 된다. 그 지금 소통을 최고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가 볼 때는 솔직함이다. 허심탄회하게 예를 들면 본인들의 어떤 부족은 부족함대로 예를 들면 지난 인사청문회 부분에서도 대선 기간에 5대 비리 원칙을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인사를 했지만 거기서 여러 분들이 그게 위배되는 게 나타났으면은 솔직히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 인정하고 그때 좀 이렇게 그 과도한 설정을 갖다 한 것 같아. 그 부분에서 좀 현실적으로 이게 그게 맞는 부분을 이렇게 사과와 함께 그 다음에 수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권을 지금 보면서 보면은 이 문제되고 갈등되고 이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는 함께 나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에서 협치가 이 국회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기본 어떤 이 원칙이라 하면은 제1야당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에는 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찬성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전국의 흐름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보수의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 홍준표 대표와 1대1 대통령이 그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그게 본인만의 어떤 영수회담이 아니라 다른 당도 하더라도 자기 1대1을 요구했다면은 그 부분 또 받아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어떤 새로운 길에 좀 활로를 주고 힘을 주면서 어떤 국정 운영의 협치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이 그 부족하다. 이 두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이 현 정권이 방향은 잘 잡고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얼마 안 돼서 저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김동구 대표가 했던 것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보겠다는 거 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이냐면은 촛불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모두는 하든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때문에 촛불이 등장했느냐 순서로 보자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독재 권력 때문에 등장했던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누적된 적폐들이 계속 누적돼 왔었다. 해서 적폐청산까지 갔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대상을 보는 눈은 다양할 수가 있었죠. 예컨대 손학규 전 대표 등등은 적폐청산의 우선 과제로 개헌을 얘기했고 어떤 사람 다른 걸 얘기했고 했는데 1차적인 것은 저는 그 자의적인 독재 권력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제 우선의 과제로서의 새 정부가 만약에 촛불 세력에 태동된 권력임을 자임한다면 저는 그것을 던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적폐 관련은 왜 그런 권력이 유지될 수가 있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이러저러한 적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농단도 가능했고 또 그런 적폐 속에서 농단이 또 만들어졌고 그랬다. 뭐 이런 전체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편의 관점도 이해가 되지만은 적어도 핵심적인 것은 관철시켜야만이 촛불을 태동한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뭐 홍준표 대표하고 1대1 그 영수회담을 해가지고라도 정국을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과연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하나만 좀 더 그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대선 공약이었던 그 탈원전 문제 또 신고리 중단 문제 그 원전 건설 중단 문제 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몇 달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론이 나고 그래서 재개 그 신고리 원전 건설은 재개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방향은 탈원전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절충이고 조금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도 다르고 또 여전히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결과로서 또 어떤 앞으로 방향이 어떻다고 보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기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저는 이 문제가 결말 지어지는 과정이 대단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공론화위원회 또는 그 시민참여단이 이 같은 국가 아주 대단히 중대한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이 이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과연 어떤 위임이 이제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그 뭐 주체들이 정말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짚어보고 더 좀 얘기가 돼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또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섣부르게 너무 빨리 물론 일정한 의미는 있지만은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린 데서 일정한 의미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수기민주주의 이런 방식 모델을 뭐 아주 항상적으로 도입을 해도 뭐 무방하다. 이거는 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대하는 각 그 정치 세력의 이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는 청와대하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공약을 파기한 거거든요. 대선 공약을 신고리 그 5.6호기 건설 중단이라는 그 공약을 백지화라는 공약을 파기한 거니까 뭐 아무리 이거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 이거를 보이는 것이 순서였다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그 이후 보인 모습은 내내 아주 그냥 즐겁고 반기는 표정 이거로만 이제 쭉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로 쭉 일관을 했는데 전 이게 대단히 이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는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결정이 뒤집어진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를 드러내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뭐 그런 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런 표정은 전혀 간 곳이었고 다들 환영하는 것 같은 분위기만 감도니까 이게 정말 그런 공약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진심이 뭐였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그 공약 파기에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위원회로 이거를 즐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뭐 애당초 원설 계속 진행을 입장으로 했던 보수 정당들은 뭐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탈원전을 분명히 공약으로 이제 내걸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결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 대통령의 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한 비난은 엄청나게 이제 쏟아내는데 그러면은 자신들의 입장은 뭔지 자신들의 탈원전을 역시 내걸었었던 자신들의 대안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경우도 역시 과연 그러면은 당신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능우 대표가 얘기할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명박 정권의 그 원전 중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좀 곤욕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왜 황 소장은 여기저기서 곤욕 치러? 팔자가 UA 원전의 수주에 DJ만 대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노무현 때부터 계속. 그래 정권마다 UA 원전의 수주 문제도 지적을 했고 굉장히 원전에 대한 폭로도 좀 하고 했어요. 그래서 보수지만은 원전 마피아라든지 원전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를 하고 고장 이 원전 주요 국가 중에서 사고 안 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전은 대체할 방법이 합리적으로 있다면 서서히 장시간에 걸쳐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게 처음에 탈원전 발표한 자리가 미세먼지 대책 발표하면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고리 원전 폐로에서 발표했는데요. 정말로 원전에 대한 심사숙고한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했는가? 또 자신의 5년 만에 이 원전 이 폐로 정책을 확정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롯봉기 재개발하는데 롯봉기 힐스 만드는데 15년을 토론을 했어요. 도심 재개발에 손 잘못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왜 자신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말뚝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뚝 받는다고 말뚝이 박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그 말뚝 열심히 박았지만은 정권 바뀌니까 다 말뚝 뽑히잖아요. 데모. 예, 그러니까 말뚝이나 데모스는 원래 이렇게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은 원전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해서 원전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토론을 개시해서 이 5년 동안에 많은 토론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그 지침으로 삼는다라는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를 여느냐 마느냐는 새로 원전을 설계한 것을 짓느냐 또 원전을 더 짓느냐 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세한 부분은 공론화하고 정말로 더 본질적인 계획 중인 원전 6개를 짓느냐 또 지금 수명 연장한 원전을 문 닫느냐 하는 부분은 그건 공론화를 안 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떤 거는 공론화하고 어떤 거는 공론화하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면 그것도 또 논리적으로 부족하고요. 마치 자기들이 몰고 가서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오륙호기 결론이 또 토론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결론이 나버리니까 당황을 해서 그걸 수기민주주의라고 이거 뭐 우리는 존중한다면서 아주 시크한 척하면서 그 앙심을 이제 원전 못 받기로 놓은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 시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에 대해서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을 실제 쓸 수 있는 부분을 과대 포장하고 또 원전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설계 없이 이렇게 서두는 부분. 아예 5년간 4년간 토론해서 5년차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가서 데모 받고 말뚝 박아 놓으면 다음 정권에서 또 원전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원전이 이제는 탈원전이 온갖 비판을 다 덮어쓰면서 다음 정권에서 원전이 살아나는 핑계만을 갖다가 제공해 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매우 잘못 가고 있다 봅니다. 그 국가 정책에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드 배치를 그 박근혜 정부와 특히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정권 바뀌는 게 명령 가능해지고 그래 되면 사드가 배치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서둘러서 어쨌든 간에 이 전투 벌이듯이 기습 배치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말하면은 이 서로 이념이 다른 어떤 정당들이 정권 교체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권이 또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의 어떤 불안, 위기, 뭐 이런 속에서 좀 뭔가의 국가 정책을 서둘러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다면은 나는 그거는 큰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저는 그 촛불로서 나타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수기민주주의도 가능했다고 보여지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맛이라도 봤다. 언론들도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원전의 문제, 뭐 그 신고리 공사를 재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다뤘고 그 예를 들자면 저는 이 정말 탈원전의 로드맵을 갖다가 그 문재인 정부가 그냥 세우고 또 그걸 집행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집단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국민이 대기관인 국회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상호간의 어떤 변정법적인 어떤 이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뭐 서로 차이와 갈등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인정하고 승복하는 그런 문화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갖다가 당장에 예를 들면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는 이런 국가 정책도 많을 것이다.
지금 노동의 문제, 뭐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10년째입니까? 2만 불 시대를 3만 불로 넘어갈 수가 없고 국민 행복이 도저히 갖춰질 수 없다면 그런 사회적 대타협도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 원전 관련해서 세 분이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걸 다 해주셨습니다. 해주셔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오류코기 관련된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 공론화 방식을 빌렸던 것은 아주 본인들로서는 현명한 자력적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탈원전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중에 세부적 사안이 하나로 신고리 오류코기 문제가 등장했다면 그 사안 해결 방법으로서 제시했다면 모르겠는데요. 황 수장이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그 자체를 공약으로 제기했다면은 왜 공약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붙이고 공약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뭔가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부족한 상태로서 계속 탈원전론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 칭찬 관련해서는요. 국민의 직접 참여하는 한 형태로서의 수기민주주의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수기민주주의는 뭐냐? 우리가 써왔던 사실 협치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수기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 심도 깊게 토론하고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왜 새 정부 우리가 주도하는 수기민주주의는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을 던져야지 거기를 보고 수기민주주의 모델을 배웠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론화위원회만 수기민주주의가 아니라 수기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대표적인 것은 협의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방식의 절차의 하나로서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고 보자면은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공론화위를 가동시키는 수기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 협치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대표적인 수기민주주의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도 없이 칭찬만 수기민주주의는 던지더라라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고요. 또 하나 촛불하고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지금에서 무슨 학자들까지 동원에 참여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하고 직접 민주주의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참여해야 직접 민주주의가 물론 구축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접 참여가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됐느냐에 따라서 직접 참여가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직접 민주주의 이름을 빌린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혹 사람들이 직접 몇 사람들이 나서는 것을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직접 민주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대단히 알려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곧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까지 가려면은 어떤 방식의 내용들이 얼마나 국민을 대표성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를 고려했을 때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국정감사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도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변정국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좌파 언론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치권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그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황 소장님 말씀대로 자유한국당 내부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11월 13일이죠. 바른정당 그 전당대회가 11월 13일 이후에 어떤 그 바른정당은 어떤 모습이고 또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굉장히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을 것 같아요. 지금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어떤 역학관계도 역대 보수정당에서 있었던 관계보다는 매우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홍준표 대표가 원외대표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장악해서 끌어갈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보이고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출당을 두고 지금 서청원, 홍준표 두 사람 간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싸워봤자 제가 볼 때는 100% 홍준표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데 지금까지 등장한 뭐 2015년 4월 18일 오후에 통화가 있었다라는 내용만으로도 대법원에 지금 이 최종적인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싸움이 조금 더 가면 홍 대표의 대법원 재판이 아주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지요. 일단 정권이 바뀌어서 솔직히 말하면 뭐 설정만 밀어줘도 그냥 문제가 될 건데 지금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해야 되겠다고 지금 내부에서 이런 싸움을 벌이니까 내부에서 지금 총을 쐈는데 이 총이 결국은 홍 대표의 지금 이 추락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저렇게 위험한 수를 뒀느냐는 부분으로 봤을 때 전략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 자신의 이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당 내분을 유도하는 부분은 좀 불필요했다라고 보이는데 서두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니까 아마 지금 바른정당의 일각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주류에는 이명박 대통령 세력의 영향력이 저는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친이 쪽의 세력들에서 이참에 박근혜 친박을 갖다가 당에서 드러내고 다시 그 친이 성향의 정당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자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서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제가 볼 때 쉽사리 그렇게 간단하게 추방하고 제명하고 끝을 내는 식으로 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올라든 사람들도 이 집 구석에 무슨 싸움이 끝나고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얹어주는 형태로 합당이나 무슨 탈당이 돼야 될 건데 지금 이게 정리 안 되고 있으면 지금 탈당파들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오겠다다가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와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보수 정당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불법 채용 전수조사 전 공공기관에 하라 이 부분도 앞으로 진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지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면 어디 좀 빽 들어와서 무슨 취업 부탁하는 거는 거의 대한민국의 주요 국회의원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했을 건데 전부 이제 뭐 말을 못하고 납작 엎드려야 될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 홍 대표 재판에 큰 변수가 남아있고 또 그 재판의 큰 변수를 스스로 박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 의원들을 데려오겠다면서 분란을 일으켰고 그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죄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요. 제가 볼 내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보수 쪽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 채 이번에 이걸 기하로 해서 아마 친박들은 다시 이제 이 홍준표 대표를 쫓아내자고 이제 또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결국 뜻한 바도 얻지 못하고 야당이 파벌 싸움에 휩쓸리면서 4분 오열되어 가는 부분이 지속될 거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제 보면 유석춘 씨가 어제 뭐 얻어맞고 엊그제는 뭐 유여애가 얻어맞고 류씨들이 요즘 순환 시대인데요. 그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혈도 어디서 맞았어? 유여 사진만 봤는데 어디서 맞았지? 태극기에 맞았지. 태극기 울었어 막 라이브로 말라 생중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요. 이 보수가 이 완전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어정쩡하게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남지를 못하는 형태로 보수끼리 정오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열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보수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당분간은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져도요 혼자서 자빠지지 보수가 잘해서 무너뜨릴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봅니다. 황 소장 얘기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뭐 지리멸멸 상황이 뭐 앞으로도 뭐 계속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번에도 뭐 서청원 또 누구야 홍준표 뭐 두 사람 뭐 싸우는 거 보면은 그런 자중질하는 제 모습 보이면은 계속 보면은 예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답이 없는 상황은 계속될 것 같고 친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당이 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아무리 뭐 박근혜 뭐 제명하고 뭐 그러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계속 혼돈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보수 통합 한 갈래 그리고 중도 통합 한 갈래 정당 간 통합 논의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둘 다 이제 주춤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통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대거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넘어갈 것처럼 바른정당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다가 여기서 이제 주춤해 버린 건데, 그래도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유지하는 거가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단 한 명만 이탈을 하면은 교섭단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미 뭐 작심은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택일만 지금 미뤄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한 대여섯 명은 이제 될 테니까는 아마 뭐 한 달 뭐 사이에 11월 13일 뭐 전후해가지고 일단 교섭단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뭐 바른정당이 완전히 소멸할 정도, 뭐 열 몇 명이 그냥 이탈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일단 좀 주춤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봐야 저기도 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선거구제 개편 논의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관망을 하려는 아마 그런 의원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보수통합 논의는 좀 정리가 1단계로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 예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통합,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 논의는 뭐 제동이 걸린 셈이죠. 안철수 대표 쪽에서 상당히 아주 급하게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내부 반발이 생각보다도 컸었고 좀 너무 좀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 과정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린 게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이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을 얘기할 명분을 오히려 유승민 대표가 그냥 소멸을 시켜버린, 개혁보수 아니면은 그냥 같이 못한다. 이거는 뭐 국민의당 뭐 호남 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로 이제 동력이 아주 급격히 이제 소멸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같아가지고는 뭐 아마 특히 그 국민의당 쪽 유승민 대표 생각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국민의당 그 의원들 그 분위기 지금 보면은 대체로 뭐 가장 높은 수준이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 그것도 이제 잘 됐을 때 거기까지고 통합은 사실상 좀 어려워진 거 아니, 무산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로 간의 그 조율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 얘기부터 덜컥 꺼내는 건 그건 좀 무리였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 안 대표는 이제 계속 욕심을 밀어를 갖겠지만은 지금 환경에서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리더십이 이번에 상당한 좀 타격을 받고 좀 이제 좀 휘청이는 그런 이제 상태를 자초했던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철수 리더십 타격받았고 휘청거리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세 정당 다 그렇다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홍준표 대표 지금 이미 서청원 의원 역공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쩔 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내분 때문에 당장 가려고 해서 일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유승민 대표의 뭔가 힘을 버텨줬던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는 그동안 힘을 버텨 남경필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바른정당도 뭔가 유승민 중심으로 같이 견고하게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역시 더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당도 그대로 파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새롭게 제2창당위원회든 뭐든 구성을 했다고 움직임이 하나로 제대로 된 게 없죠. 안철수 어설프게 던졌다. 어설픈 정도가 아니라 뭔가 조금 말이 앞뒤도 안 맞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거 뭔가 잘못된 다음에 하는 말도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됐나 모를 정도로 좀 늘어보는 상황이고요. 무슨 지역위원장 전부 일괄 사퇴 던졌다가 한쪽에서는 근거 있는 것이냐 파헤쳐보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더라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그것도 포기하고 조강특위에서 다시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은 나 지금 재편 움직임을 보였던 모든 다 타격만 받았지 뭔가 이후에 정계 전반의 구도하고 연관지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그런 소지가 당장은 있어 보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만 드러냈던 최근의 정계 개편 움직임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특히 안철수 리더십이 이번에 대단히 좀 부실한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또 드러낸 것 같아요. 이 통합론이 이렇게 쭉 관리하는 저 과정을 보면은 좀 이제 의아할 정도인데 사실은 계속해서 통합 얘기가 주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최측근이라고 하는 송기석 의원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통합 일정까지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그때 보니까는 이거 안 대표 생각이라고 봐도 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싱크로 뭐 100% 잠깐 뭐 갓대는 식의 어떤 확인 얘기까지 하고 국감 끝나고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통합을 하겠다 바른정당하고. 근데 그때는 안 대표는 그냥 다 안철수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세상은 다 그거는 안철수의 뜻이다, 의중이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단들을 했던 건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한참 얘기가 이제 거의 뭐 어려워진 상황으로 되니까 그때 가서 나는 통합 얘기 안 했다. 이게 이렇게 얘기되니까는 얘 도대체 굉장히 리더십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예측하기가 어려운 리더십으로 이게 비춰지니까는 전반적으로 이 통합 논의를 끌고 가거나 관리했던 과정 자체가 좀 의아할 정도로 참 이제 좀 부실한 모습을 좀 드러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아까 얘기처럼 전 단계도 지금 뭐 정책연대라든가 선거연대 가능성도 이게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합 얘기로 곧바로 이게 가버리니까 이게 옛날에 뭐 3당 합, YS가 3당 합당할 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도 지금 아닌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건가 하는 게 좀 이제 의아할 정도고요. 안철수 얘기 하나 더 첨언하자면요. 안철수가 이번에 얼그러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중진회의에서 정책연대하고 선거연대는 같이 동의를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둘 다 조금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선거연대는 지금 뭐 앞으로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할 얘기인데 지금 의미가 없는 거고 정책연대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 안 해도 여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당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서로 구미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책연대라는 것은 사실상은 뭔가 서로 주고받을 뭐가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사전에 할 수 있는 용어가 불필요한 용어예요. 특히 집행할 수 있는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정책연대를 뭘 하는 겁니까? 국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혹시 필요할 때는 서로 힘을 합하는 정도인데 그거를 연대라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는 수준의 사람에 대해서 뭐 조금 한심하게 짜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이게 갱년기에서는 합선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는 그야말로 젊었을 때부터 몸에 체화돼야 되는 거지. 정치하라고 딴 거 하다가 뒤늦게 갱년기 무렵에 정치에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6년 했잖아. 6년 오래 했어요. 6년을 정치권에 사실상 있은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테크닉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저 정도로 판단을 사람마다 잘못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정말로 한때 안철수 킬러예요. 안철수 나는 요즘 동정이 일어나서 하는 절대로 비판하려고 하는 동정 왜 하는 것마다 욕먹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봅시다. 감각이 있었다면 몇 달 전에 올해 4월 12일 정도에 대선 무렵에 안철수가 정말로 내 당에 지분이나 모든 걸 내놓겠다고 바른정당하고 합당을 하자 대선 때. 그리고 당신들이 필요하다라고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때는 호남표 읽기 싫고 또 중도 보수표 읽기 싫어서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와서 이걸 하려고 해서 정말로 이 두 당이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하나 버려야 되죠. 호남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버리고 자기는 이 중도나 우파 쪽으로 이 정치적 방향을 선택해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솔직히 굉장히 그냥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 모임이지 거기 어떤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양을 굉장히 좋게 해서 서로 간에 좀 더 몇 달 더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서둘고 있다라는 모습을 온 사방에 다 노출시키면서 그냥 과거의 구정치인들이 뭐 M&A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난간에 부딪힌 걸 보면요. 그 정치를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질 건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색깔은요, 제가 볼 때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거나 대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유승민이한테 주지 않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이 될 건가? 정말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문제를 지적한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가 보네.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저는 안철수를 보면은 그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는 가운데도 출마했을 때 상당한 자신감이 차 있더라. 그러면서 그 자신감에 좀 근거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 그 본인이 약간의 출마 의사를 비췄는데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 그것도 옛날에 그렇죠. 2012년도에 11년. 2009년도에 9년도인가요? 2011년. 11년에 그게 그러니까 11년도에 숨긴 거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리고 대선 때도 어쨌든 간에 결국 자기가 단일화의 직전에 접었지만 어쨌든 그때도 계속 삼자가 팽팽하게 나가면서 어떤 가상 대결에서는 본인이 박근혜한테 이기는 이런 정도의 어떤 지지율도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보궐선거에서 또 60% 이상 득표율로 서울에서 이 당선이 된 부분.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아까 이번 합당 과정에서 나는 그 안철수가 그렇게 한 건 뭐냐면 전에 새정치연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준비위원회 정도로 꾸렸습니까? 이 새정치연합당하고 그때 추진위원회 네. 정도를 꾸렸는가요? 그래서 김한길 그 대표랑 서로 만나서 그냥 이렇게 통합을 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방선거 이겼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거대 정당하고도 자기가 통합을 했다.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으로서 지방선거를 승리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그 지난 작년에 총선에서 어쨌든 제3당 여소야대 다당제 체계를 본인이 그 구축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어쨌든 20% 이상의 득표를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6년이나 됐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면은 6년 된 정치인에 이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내심 그런 자신감이 나는 꽉 차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야당도 그런데 이 국민의당도 보면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그 안철수가 해나가는 그 방향에서 이 동의가 높아요. 국민의당 지지층.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는데 국민의당 지지층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 6% 해당되는 이 나오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갭이 제가 볼 때는 크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자기 확신 속에서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에 현재 국민의당이 우리 협치에 정말 필요한 그 존재라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 자체가 국민의당 내에서 참 정말 그 정치 선배들하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좀 이 정치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그분들과 어떤 수기 정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부의 어떤 자기를 갖다가 추종하는 세력이 계속 바뀌면서 그 세력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는. 어쩌면 그게 벤처 사업가 기질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고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 70% 이상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홍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라든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 금고 이런 윤리위원회를 강행을 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딴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 재판 문제를 딱 서청원 전 대표가 걸면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수 있다. 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기도 그걸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하여간 저는 큰 방향에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 간의 어떤 부분 통합이라도 이거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그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 점이 가장 거기서는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에 이 현재 혹시 그 예상 일정 같은 거 있나요? 대법 일정? 대부분 없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차원으로 그 문제가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죠.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그 결정도 지금 대법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그런 재판부의 그 대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수 세력으로서는 상당한 가질 수밖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예, 자유한국당 그 문제, 그 다음에 또 바른정당 이 내부의 어떤 그런 그 문제, 국민의당 이야기까지 했습니다.